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HS 아카데미의 이호석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거시경제 상황부터 AI 그리고 암호화폐 전망까지 정말 폭넓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방문이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S 아카데미 대표 이효석입니다. HS 아카데미라는 회사는 이제 만들어진 지 한 달 된 아주 작은 이제 막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요. 사실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다가 업라이즈라고 하는 스타트업에 2년 있었고요. 이제 이번에 올해부터는 저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이름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아카데미예요. 네. 감히 누가 누굴 가리키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배움이라는 것에 관련해서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요. 네. 학생이 배울 준비가 끝나면 스승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배울 준비가 끝나야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배울 준비가 되면 스승이 어디서 오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스승은 언제나 제 주변에 있는데 내가 배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였었던 거예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누군가에게 교육을 시켜드리겠다, 제가 스승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누군가에게 정보를 알려주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상호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알려드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는 것, 이 상호작용이 결국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또 대한민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너무 멋진 소개 잘 들었습니다. 사실 대표님 채널 이름도 이호석 아카데미죠. 네네.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교육 분야에 원래부터 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 이 HS 아카데미에 함께 하시고 싶으실 때는 뭐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는 걸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네. 이효석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이효석을 치면은 그 소설가가 먼저 나오고요. 네, 유튜브에서 이효석을 치면 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효석을 치시면 바로 구독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구독자님들 HS 아카데미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호석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최신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 이제 거시경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의도 증권가에 계실 때부터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어떤 보고서들을 또 많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화제가 되셨는데, 이 비트코인에 흥미를 가지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일 큰 이유는 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로 가기 전에 저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이제 그 운용사에서 헤지펀드, 그러니까 주식을 롱숏 하는 공매도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보는 그런 이제 운용사에 있다가 애널리스트가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은 게 이제 2019년이었고요. 2020년부터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으로 뭘 할까 그랬는데 제 주변에 이제 윤수몽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비트코인 사라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퇴직금으로 전부 다 이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전액을 비트코인에 네네. 유입을 하신 건가요? 어차피 없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되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상관없으니까 한번 그냥 넣어보지 했는데 좀 많이 올라서 왜 오르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 내부적으로 비트코인의 백서를 읽고 이더리움이나 수많은 통화 화폐, 그러니까 코인들을 보면서 여기서도 봐도 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죠. 거시경제 환경에서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 이걸 보면요. 얘는 그냥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쉬운 말로는 이제 우리가 어글리 컨테스트라고 하는데 누가 더 바보냐, 누가 더 삐신이냐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해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고 제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이 그 이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결국은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죠. 가만히 있는데 얘가 어글리가 되면서
점점 돋보이는 과정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걸 굉장히 빠르게 알아보신 거네요. 네네. 왜냐하면 여전히 거시경제 학자분들 중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들을 보이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럼 그분들이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는 어떤 이유가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하기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뭐 있겠네요. 뒤에 이제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 질문도 있던데 네. 그분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다이먼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의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그 나라의 리더냐 이런 거는 사실 물론 바이든이 대통령이니까 리더죠.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SVB 은행 사태가 나고 네. 미국에서 은행들이 뱅크런이 나오고 할 때 그때 팔 걷어붙이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 미국의 리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확인된 리더는 다이먼 회장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었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한테 지역 은행들이 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돈 많잖아. 나 좀 도와줘. 이랬었잖아. 네. 그리고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그 당시에 은행들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자기가 심지어 나중에는 회사를 하나 인수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 보면 미국의 리더예요. 다이먼 회장은. 근데 이 리더가 비트코인 좋다.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JP 모건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장사도 하고 그러던데요? 이거 겉과 속이 다르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네. 다이먼 회장이 미국을 이끌어 가야 되는 리더인데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아니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분들은 정말로 이걸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미국의 경제 상황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저 균형 잡힌 시각을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겠죠. 다이먼 회장이 나 비트코인 샀으니까 올라야 되니까 비트코인 사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 하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작년에 그 다이먼 회장이 계속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경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고를 하고 7%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과연 7%까지 갈 거라는데 돈을 베팅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걸 갖다 고지고대로 수치까지도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잘못 이해하는 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얘기 조금 더 깊이 나눠볼 텐데요. 지금 CPI가 1월 CPI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가는 것 같다가 네. 이제 약간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또 시장이 약간 긴장감에 좀 돌입하는 모습인데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미국 경제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너무 좋죠. 너무 네, 좋다. 너무 좋다. 이상할 정도로 좋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코인을 투자하든 비트코인을 투자하든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든 두 가지 경우가 생기면은 이제 팔고 이제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네. 미국이 갑작스럽게 소비가 멈추고 네.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주식 코인 일단 접고 네. 현금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희박하다.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 아직도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의 징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CPI가 높아져가지고 이거 다시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또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만약에 생긴다. 네. 그러면 진짜 더 도망쳐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뭐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혹은 뭐 이런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혹은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 우리가 이제 이 두 상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제 CPI가 높게 나왔대 그러면 막 일로 가시고요. 그리고 뭐 경기가 뭐 침체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와 이쪽으로 가세요. 네. 근데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이 중간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것과 인플레이션이 걱정스러울 정도의 인플레이션까지 가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진폭이 있다. 그래서 그 중간에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심리나 이런 것들은 뉴스를 보면 어떻게 해 맨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이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구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대표님 말씀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방금도 물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 뭐 하드랜딩 이런 시나리오들은 실제로 뭐 거의 좀 들려오지 않는 모습들이고 오히려 물가가 다시 좀 올라가서 금리 인하 시점이나 뭐 어떤 양적 긴축을 갖다가 좀 종료하는 시점들이 더 늦춰질 것 같다라는 이런 또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연준에서 어떤 지표를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오늘 이제 물가 지표도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 뭐 준 전문가 수준으로 다 알고 계셔가지고 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CPI도 있고 뭐 PCE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은지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작가님한테 물어보듯이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본다면 글쎄 뭐 지금 3%니까 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4%? 아니 내려갈 것 같아요. 2%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뭘 생각하시겠어요?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그렇죠. 5년 후는 잘 모르겠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까요? 이 질문입니다. 연준을 믿을 수 있을까? 연준이 결국에는 물가를 잡아낼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yes라고 한다면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은 2% 근처 아니겠어? 라고 대답할 거고 아니야 연준은 결국은 못 잡아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높겠죠. 그런데 이 물가 5년 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지표는요 이미 이제 어제 나왔던 CPI 전에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는데 이미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와, 코로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시장의 기대가 마치 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가 잠깐 뒤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사실 인하는 이미 결정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파월이 그래서 이제 1월 FOMC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레벨 오브 컨피던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할 거야. 아직 한번 기다려봐. 근데 조금 더 보고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는 이제 결정은 됐는데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안아달라고 보채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엄마가 뭘 하고 있느라고 못 안아주고 있어. 네. 안아줄 거야. 근데 이제 울고 난리가 나죠. 야, 이것만 끝나면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하는 게 그래서 뭐 알겠고 3월이야, 5월이야, 아니면 그 이후야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3월 달에 인하 같은 동결을 할 것 같다. 인하 같은 동결. 네, 요 전망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인하 같은 동결이란 얘기는 동결을 하되 어느 정도의 가시성, 그러니까 인하에 대한 좀 확실한 힌트를 3월 달에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하를 반영하는 거는 뭐 3월부터 반영할 것 같고 실제 인하가 되는 시점은 5월이든 6월이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3월 FOMC 미팅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뭐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데이터는 뭐 CPI, PC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비유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뭔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뭔가 희망을 또 많이 가지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월의 어떤 입장들 그리고 연준이 이걸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결국은 5년을 봤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꺾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님 그 영상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파월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또 제목의 영상을 봤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파월은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숨기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뭐 진짜 파월의 속내는 뭘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파월이 그 벽에 이렇게 기대면서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이 한번 돈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주가가 이게 사상 최고인데 금리를 내리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아닐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이미 다 올라왔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파월 의장이 이미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까? 혹은 지금 미국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레벨 오브 컨피던스라는 말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연장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건 AI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레벨 오브 컨피던스의 끝판왕인 애가 연휴 동안에 한 명 나왔죠. 그 사람이 바로 샘 알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레버리지를 쓴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은행에서 2%에 빌려서 5%만 벌어도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얼만큼 대출을 받아야 될까요? 2%로 대출 받아서 5%로 운용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면 어느 정도로 빌리는 게 맞을까요? 무한대로 빌려야죠. 그렇죠. 네. 무한대죠. 무한대입니다. 왜냐면은 이 레벨 오브 컨피던스 2% 5%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이건 무한대로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이건 3% 무조건 곱하기 무조건 먹고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무한대로 못 빌리죠? 5%가 불안해서. 깨질 수도 있잖아. 그쵸. 안 될 수도 있잖아. 그게 뭐냐면 레벨 오브 컨피던스에 신뢰가 없어. 나 못 벌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파월의 입장이라면 샘 알트만은 어떻죠? 9천조 원 빌려줘라. 9천조 원. 네네. 근데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9천조 원이라는 게 숫자가 이게 무슨 숫자야? 너무 조가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드리면 얼마 전에 지난주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주식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픈 AI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4천조 원입니다. 근데 9천조 원. 근데 9천조 원을 자기가 조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9천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와가지고 9천조 원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반도체가 있잖아. 잠깐만. 인류가 생긴 이후로 반도체가 한 뭐 이만큼 있을래나? 근데 AI 때문에 아마 2, 3년 안에 이만큼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네네. 그러면서 9천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벨 오브 컨피던스가 완전히 달라요. 이 상황에서 파월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 AI가 이게 파월한테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1호 FOMC 회의 때 네. 요즘에 미국의 생산성이 좀 높아진 것 같지 않아요? 이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은 글쎄요. AI 때문에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긴 하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보면 다시 생산성이라는 거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그 조용한 해고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뭔가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젝트하고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프로젝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왜? AI 때문에. 챗GPT가 하면 되는데 뭐하러 하면 더 봐봐. 그냥 쟤 부르지 마. 쟤 부르지 마. 그리고 빅테크에서 해고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빅테크의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훌륭한 코딩을 하는 그런 훌륭한 개발자들이지만 사실 미안하지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네. 미국의 고용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성이 높거든요. 네. 말이 좋아서 유연성이지 엄청 해고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면 2020년대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인데 그중에 2,400만 명을 일시에 해고합니다. 일주일 만에. 네. 2,400만 명. 엄청난 숫자는 우리나라의 절반 절반이군요. 그대로 잘라버렸어요. 그 얘기는 유연하다는 얘기죠. 네. 지금도 미국에서는 사실 미안하지만 필요 없는데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잘려가고 있고요. 이것이 생산성의 혁신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의 그런 인식은 아직도 많이 낮다. 그러네요. 잘 모르겠다. 생산성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레벨 오브 컨피던스가 굉장히 높은 샘 알트만은 9천조 원을 조달해서 지금 나는 AI로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미국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미국의 대선도 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될 텐데 지금 올해 말에 예정된 이 미국 대선이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미국 대선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거는 솔직히 좀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경제가 대선에 영향을 주겠죠. 경제가 대선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렇죠. 바이든이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질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바이든이 재선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이런 식의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는 글쎄요,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을까? 안 좋은 관계가 있을까? 그냥 중립적이지 않을까? 중립적인 관점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질문 드린 부분들 조금만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좋지 못할 때는 바이든이 분명히 재임이 좀 위험해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우려들을 좀 덜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조절한다든지 이런 방향성들은 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이제 그 질문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연준이 정치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봤죠? 예, 네. 봤습니다. 연준은 매우 정치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연준이잖아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약간 좀 뭐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약해질 때가 있어요. 올해죠. 그때 올해입니다. 네, 왜냐면은 대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누가 리더인지가 정해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민주주의는 원래 선거할 때 제일 약해요. 네. 선거가 끝나면 그때부터 좀 강하죠. 간다. 뭐 이렇게 좀 힘이 응집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뭔가 빌미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설득할 수는 있겠죠. 지금 우리가 좀 약해질 때인데 지금 경제가 망가지면 되겠니?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너 5월달에 인하하려고 했으면은 5월달에 인하한다고 빨리 3월달에 얘기해.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파월도 그러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는 대통령 되면 나 안 뽑아준다고 그랬는데 그냥 바이든?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황들과 경제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말씀 주신 중국이라는 이 명분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고리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부동산 위기와 더불어서 최근에 증시도 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경제는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중국 경제 전망은 여러 가지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 이제 한때는 지금 이제 중국의 굴기가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이 결정적이었을까? 뭐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번 주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를 보니까 굉장히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 표지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증시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해놓은 다음에 시진핑을 여기다 달아놨어요. 대롱대롱. 이게 지금 완전 조롱하는 것 같은데 대놓고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근데 무엇이 바꿔놨을까 이런 관계를 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엇이 중국보다 훨씬 더 우월했던 걸까?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좀 무슨 말이냐 뚱딴지 같은 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중국에서 마윈회장을 그렇게 할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네. 그리고 내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근데 그 감정을 몰랐던 거나 아니면 무시했던 것이 중국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결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왜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가서 할까요? 네. 거기 미국에서는 소유권이 인정되고 네.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인구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네. 실제로 이 특허의 가치를 비중으로 따지면은
이민자가 한 것이 26%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는 천재들만 이민 간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천재들은 왜 미국으로 갈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중국보다 우위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인재들을 미국으로 불러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뭐 세계 경제 뭐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지금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서 혁신이 나오느냐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AI의 혁신이 만들어지고 어디서 AI가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상품이 만들어지느냐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은 어느 미국이나 중국 중에서 어디서 그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를 천재들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전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계속해서 굴기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끌어올려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로 시진핑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 흐름들이 예전보다 좀 많이 못 미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본인이 주장하는 뭐 공동부유라든지 그런 개념들도 사실은 그런 굴기와는 완전히 반대의 어떤 행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서 이제 인도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인도에서도 뭐 워낙에 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많은 또 인도 개발자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중국보다 더 뭔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성장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인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뭐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뭐 기대감은 있는데요. 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아까 뭐 AI 그리고 이제 슈퍼 개발자들 혹은 천재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거래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경제를 쪼개보면 그냥 거래가 남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국가와 기업과의 거래, 은행과의 거래, 그리고 심지어 국가와 국가의 거래. 이거 다 합치면 그냥 GDP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GDP 성장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거래를 많이 하면 되겠네. 거래를 많이 하면 되겠네요.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던 거래를 한 번 더 하는 거. 하던 거래를 더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성장은 그게 아니에요. 안 하던 거래를 하는 거야. 그렇죠. 안 하던 거래를 어떻게 하냐? 기술 혁신이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혁명이 자본주의의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과학기술이 없으면 자본주의가 계속될 수가 없어요. 왜? 성장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루에 10끼를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던 걸 더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안 하던 걸 해야 돼요. 반드시 안 하던 걸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AI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요. AI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냐라고 보면 다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구글에서도 3만 명씩 잘리고 남은 천재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말씀 주셨던 인도도 좋겠죠. 좋지만 미국이 훨씬 좋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향하는가? 결국은 그 나델라도 그렇고 다 미국 가 있잖아요. 네. 모두가 다 사실은 미국 빅테크에서 그쵸.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더 많은 기술들과 더 많은 혁신들을 이끌어가면서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한국 코스피 시총까지 그쵸. 제끼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격차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AI는 또 뒤에서 제가 또 좀 더 네. 자세하게 여쭤볼 거여서 이제 거시경제 전망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답하시기 조금 껄끄러운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비트코인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중국의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게 가다가 결국은 경제 위기가 도래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나눠봤을 때 어느 방향이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저도 비트코인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답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이제 어떤 정책을 쓸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고요. 네.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낮아져서 네. 이거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데 위안화, 엔화, 그리고 달러 이런 것들이 점점 어글리해지면서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일본에서 잃어버린 30년이 있는 동안에 통화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뭐 중국은 지금 여전히 지금 중국 중앙은행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돈은 그만큼 계속 꾸준하게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도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경제 위기를 시진핑이 감수할 수 있느냐? 못하겠죠. 예. 그러면 막아야 될 거고. 경제 위기라는 거는 결국 디플레이션인데 물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고, 물건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돈을 푸는 거죠.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비트코인에는 무조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 주셨던 그 논리가 여기서도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은 분명히 좋은 자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부분들과 동일한 맥락이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질문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에 이제 승인이 됐는데 지금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유의미한 유입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전에 발표된 걸로는 전체 3,400개 ETF 중에서 지금 현금 유입량 자체가 이 블랙락 ETF가 4위에 올라 있다. QQQ 다음 순서로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흐름들이 금융시장에는 어떤 격변들을 일으키게 될까요? 블랙락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음식료 회사에 비유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음식료 회사는 매번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네. 히트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금융 상품 중에서 히트 상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히트 상품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운용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면요.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아주 좋은 히트 상품들을 여러 차례 낸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7년, 18년 때 채권 ETF를 만들었죠. 네. 채권 사면 되지 뭘 채권 ETF를 하냐? 라고 당시에 얘기했어요. 하지만 채권 ETF가 나오니까 너무 편리한 거죠. 네. 야, 채권 살라니까 100억 원 있어야 된다면서 나 천원만, 만 원만 있어도 사줄 수 있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 이 편리함과 그리고 낮은 수수료가 채권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네. 얼마큼 올라갔냐면요. 채권 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은 마이너스 금리가 왜 이렇게 많아?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작가님한테 제가 돈을 빌리면은 채권을 써서 드리잖아요. 네. 뭐 100만 원을 빌렸다 치고 100만 원을 10년 있다 갚을게요라고 쓴 종이 쪽지를 작가님이 돌아다니면서 120만 원 팔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마이너스 금리 아니에요? 하도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정도라는 거죠. 왜요? 블랙락에서 채권형 ETF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버 서플라이가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과 생겼고, 또 대표적인 사례가 ESG죠. 네. ESG도 블랙락이 물고 나가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비트코인으로 지금 돈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게 끝일까? 아니죠.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왜 그게 시작이라는 관점을 저희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블랙락이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옆집에 장사가 잘 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부장님이. 야, 우리는 비트코인 ETF 준비 안 하냐? 그러겠죠. 그렇죠. 이 대리 왜 준비를 왜 하는 거야? 내가 말 안 했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ETF 승인 난 날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라고 얘기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해야죠. 준비해야죠. 맞습니다. 당연히 어떻게든 해. 이거 장사 신제품이고 잘 팔리는 상품인데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러면 이제 해야 하는 회사들이 하나씩 더 늘어날 거고 하나씩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좋다고 얘기하지. 팔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기존의 전통 금융회사들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네. 장사를 해야 되는데 팔아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왜 팔아먹어? 이거 말고 딴 거 팔 게 없거든. 지금 이것저것 전부 다 팔아먹고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 그렇죠. 비트코인 해야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ETF가 승인됐다라는 점이 여러 가지 아마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을 것 같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품이에요, 상품. 네. 잘 팔리는 상품. 이건 또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 자체도 혹은 뷰도 많이 바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블랙락이 이렇게 승인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도 좀 굴지에도 기업들이 우리나라처럼 이 거래들을 본인들의 플랫폼에서는 못하도록 막기도 했고, 그리고 블랙락 다음으로 지금 두 번째로 크다고 알려져 있는 이 뱅가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향후에는 그러면은 비트코인 친화적인 스탠스로 좀 전환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것을 너무너무 주저했잖아요. 네. 너무너무 주저했죠. 끝까지 네. 한 10년 걸리지 않았나요? 10년 걸렸습니다. 2013년부터 했으니까. 맞습니다. 너무너무 주저했지만 이제는 이제 등 떠밀려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미국의 국익에 유익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과거에 이제 금본위제 때랑 비슷하게 비트코인이 미국에 많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이 그렇죠. 있으면 네. 또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ETF가 가장 좋은 수단이죠. 비트코인으로 돈 이제 상품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ETF를 많이 사면 그 다른 사람 돈으로 비트코인 사서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제껴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에 유리하다라는 판단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음 드릴 질문과도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들의 국익에 저해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달러의 어떤 위치, 입지와도 어떤 배치되는 국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산했을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어떤 국면들이 좀 확실히 달라진 부분들인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는 이제 자산이라는 측면으로 더 비중이 가고 있고, 과거에 처음에 탄생할 때는 이제 화폐라고 해서 이 P2P 화폐로서 존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화폐 어떤 화폐 현상 이런 것들로 이제 어떤 기준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그냥 저는 돌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돌덩이. 그냥 가만히 있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되고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향후에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저는 계속 이건 그냥 돌덩이인데 여기 있는 게 바보가 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듯 보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걸 대체 자산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대체 자산이죠. 대표님께서는 확고하게 그 관점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달러 유동성들이 늘어날수록 이 자산의 가치는 더 늘어나는 구조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스탠스다라는 말씀을. 자산의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많은 돈을 담아 놓을 그릇이 없다. 그렇죠. 지금 그 많은 돈을 담아 놓을 그릇이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수준인 게, 예를 들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MMF에 지금 6조 달러가 있습니다. 6조 달러. 6조 달러요. 네. 예. MMF예요. MMF예요. 그리고 VC, PE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에다 투자해야 되는 그런 비클들 있잖아요. 네. PE들. 이 회사에 투자를 받긴 했는데 아직 투자를 못하는 돈들. 드라이 파우더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4조 달러가 있습니다. 와, 4조 달러. 합치면 10조 달러네요. 네. 그게 뭔가요? 어디에다 담아놓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돈들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야겠죠. 네. 네, 어디로 가야 될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뭐 비트코인으로 가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게 결론을 일단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이제 ETF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지니고 있고, 이 가치들이 얼마나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반감기가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번에 비트코인이 과거 사이클처럼 좀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은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망해라는 논리가 한 번쯤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 논리가 아니네, 안 망하네라고 확인된 이후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이 이미 다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수익성이 안 나서 채굴을 안 해가지고 비트코인 생태계가 더 이상 채굴이 안 되는, 그럼 망하죠, 이런 논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그건 이제 언급되기에는 너무 이제 그렇죠.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다음에 갔는데, 이번에는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 자체도 이미 블랙락 같은 이런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걸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해서 반감기를 기점으로 채굴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채굴자들이 이제 셧다운을 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사실 비트코인 채굴자들 수수료가 이 채굴 수수료 말고도 다른 이제 인스크립션 수수료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이 채굴자보다 더 큰 주체, 이 블랙락이라고 하는 주체가 막 폭발적으로 지금 물량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일 텐데 그럼에도 이 공급량 대비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논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계신다라는 네. 거겠죠. 네.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또 여쭤봐도 괜찮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한 25,000분 정도 계세요. 물어봤어요, 작년에. 이제 작년 말에 이제 2024년에 어떤 자산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물어봤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식 비중이 한 60% 정도 됐고요. 비트코인 비중이 30%. 와. 비트코인이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채권 다 물어봤는데 비트코인 2등. 신기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중에 비트코인의 비중이 얼마나 돼요? 물어봤어요. 0%가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와. 60%는 아직 안 되고 네, 있다는 아시죠?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 30%는 비트코인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안 산다. 아직 안 샀다. 네. 이렇게 대답한 사람 중에서도 안 산 사람은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전히 이제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활발하게 하시는 많은 분들은 야, 비트코인 안 해도 돼. 야, 뭘 비트코인까지 해. 나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어. 뭘 비트코인 얘기하냐.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네. 관심이 없어요. 네. 올라도 오르고 말든가 뭐. 그러다 이제 정고점 뚫고 이제 8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뭐야 사야 돼?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60%라는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뭐 30%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고점을 고민해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 가격은 굳이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올라가는 거는 그냥 4배로 두면 된다.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러네요. 네네. 그게 더 현명한 좋은 대응이 건데 있습니다. 좋은 건데 뭐하러 그 어디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도 비트코인을 뭐 어떻게 보면 2025년에 뭐 팔고 이런 관점들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네.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될 때까지. 네. 하나의 자산으로 그래. 너는 비트코인 몇 프로 들고 있냐? 이런 정도는 될 때까지. 네. 그럼 아직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한 일이고 그만큼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도 그쵸.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그 통계에서 봐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신규 유입될 물량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제 주변에 비트코인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또. 돈 많이 벌었다면서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그래서 나 어떻게 사야 돼? 이건 안 해요, 아직도. 네. 그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진짜 그게 그렇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 아직 안 왔다라는 게 안 왔죠. 그런 민간 네. 지표에 봐도 정확하고 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짜 전고점 돌파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급해지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그쵸.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 텐데요. 블랙락의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과거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봤다가 현재는 이제 완전히 입장을 바꿨고 그리고 JP 모건 질문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네. 벌써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뱅가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질문의 좀 연장선상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블랙락보다는 입지를 갖다 많이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쵸. 네,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이고 누가 마켓 쉐어를 처음에 많이 가져가느냐 중요하잖아요. 그 비트코인 승인됐을 때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거가 수수료 경쟁이었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경쟁을 왜 하나요? 그냥 나 빨리 MS 혼자 1등 하려고 망했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그걸 희생하더라도 비트코인 ETF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한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뱅가드는 좀 실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블랙락, JP 모건 다 그 회사의 입장,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했을 때 블랙락도 채권도 팔아 먹어봤고 ESG도 팔았는데 더 이상 안 팔린다. 뭐 할까?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적 흐름 그리고 이것이 다 됐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네. 왜 너는 뭐 옛날에는 안 좋다고 그러니 좋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는 뭐 생각 바뀌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논리의 일관성들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진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건 특히나 더 뭔가 융통성이 필요한 종목이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 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 좋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와서 타는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상황이 달라지면은 또 개인의 어떤 입장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마지막 질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제 반감기 이슈가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가격의 어떤 상승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또 추가적으로 좀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 대표님 또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제가 비트코인을 좋게 보는 이유는 제가 오늘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일관돼요. 이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네요. 네, 이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게 없어 그냥. 네. 이거 계획대로 그냥 늘어나는 거 그냥 가만히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얘가 바보가 된다라는 거죠. 얘는 왜 바보가 될까요? 그런 구조예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미국 국채 규모가 35조 달러가 됐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야 부채 한도 이거 작년 5월 달에 부채 한도 이거 너무 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가 32조였어요. 네. 3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냥 보통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GDP의 2배 가까운 부채가 그냥 쌓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금리가 또 지가 높여놨잖아. 연준이 자기들이 높여놨잖아요. 자기가 빌릴 수 있는 금리를 높여놨잖아요. 이자를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35조 달러 네. 곱하기 4% 평균 금리 잡으면 얼마죠? 1.3조 달러입니다. 네네. 이자가요. 와, 이자가 1.3조 1년에요. 달러. 네. 1년에요. 네. 1.3조 달러요. 그럼 이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자 내기 위해서 돈 더 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화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구조죠. 없는 구조죠. 네. 게다가 지금 AI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던 게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면 돈 더 풀어도 돼요. 네. 연준 입장에서 계속 AI가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계속 돈을 BOJ 뭐 얘기해 보면 할 말 없죠. BOJ 연준은 그나마 연준의 자산은 이게 늘려놨다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줄여야 되나? 그러면서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막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일본 BOJ의 그 총 자산 한번 구글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직선이에요. 네. 일고의 고민이 느껴지지 않죠. 네네. 당연히 더 푸는 거 아닌가? 주식도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주식 하시는 분도 그렇고 얘기 많이 하는 게 뭐 경제가 안 좋으면은 돈을 더 푸니까 더 올라간대. 이 얘기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언제까지? 눈치 깠는데 다들 지금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눈치 깠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작년에 JP모건 다이머 회장이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피치해서 강등시키니까 원래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실수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스꽝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스꽝스럽다. 니네들이 우리나라의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고 우스꽝스럽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미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도 있겠네? 캐나다? 우스꽝스럽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네들 우리 미국의 밀리터리 시스템 하에 있는 애들 아닌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단어가 뭐냐? 밀리터리인 거죠. 밀리터리. 네. 그 얘기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간다. 계속 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요. 1970년대에 네. 닉슨 쇼크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네.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그때 닉슨이요.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의 경제에 의해서 좌우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근데 그때는 놀라운 거였죠. 왜? 한 나라의 화폐는 금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었거든. 네. 금을 빼버리고 경제를 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된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이게 급락한 거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경제가 빠지고 밀리터리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 구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럼 근데 결국 그 밀리터리가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가요? 오면 안 되겠죠.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죽기 전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질문이 이 질문이었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밀리터리가 있다, 마지막에. 네. 근데 아직 이게 나오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없다. 네. 상상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갈 것 같다.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유지들이 아주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네. 가겠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주제 중에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작년부터 AI가 너무 중요한 이 키워드였던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해 있고, 이게 어떻게까지 또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현재 A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해 있고, 앞으로 이제 AI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질문인데,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AI가 어디까지 발전했느냐는 우리가 좀 알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샘 알트만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의 우리가 상상의 영역을 넘어서. 넘어선 수준으로 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9천조 원을 조달하러 다니면서 네. 무슨 얘기했을지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아마 이제 기존에 이 인류가 태어난 이후로 인류가 만들어낸 반도체의 아마 한 4배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거 4배 정도 만들려면은 공장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공장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에너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고, 데이터 센터 지금 말도 못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당연히 했을 거고,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AI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지금 챗 GPT가 AI라고 해가지고 학습한 데이터는 전부 텍스트입니다. 그렇죠. 네. 단어예요, 단어, 글자. 근데 이제 뭘도 학습해야 되냐면은 그림도 학습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동영상도 학습을 해야 되죠. 네. 데이터의 디멘전이라고 하죠. 말도 못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챗GPT 4.0 나오고 5.0은 샘 알트만이 얘기할 때 개인화된 GPT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개인화된 GPT라는 말이 소름 돋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챗GPT 지금 써보면은 내가 한 일주일 전에 물어봤던 건 지워져 있어요. 네. 기억이 없죠. 개인화된 GPT라는 얘기는 다 기억하고 있는 애라는 다 겁니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GPT가 필요로 하는 용량이나 이런 거에 곱하기 80억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전 세계 인구를. 네, 그러니까 80억 명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개인화된 GPT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개인화된 GPT까지 필요해? 굳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효용이 있다고 그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잖아요. 네. 교육이잖아요. 교육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AI가, 챗 GPT가 나만을 위한 챗 GPT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을 해보면요. 네. 이거는 인류의 그냥 한 단계 레벨업된 인류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뛰어난 애예요. 그렇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나를 잘 아는 나예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거죠. 내가 나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보는 나예요. 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나. 내가 모르는 걸 아는 나. 이런 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인화된 GPT가 어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메타인지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메타인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태어나서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오늘 뭐 이랬어. 난 뭐 이랬어. 그럼 얘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효성님, 날씨가 이런 날에 뭐 이 시간대는 이걸 찾으시던데 혹시 이게 땡기시지 않으세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있었어. 너 저기 주식시장 이럴 때 꼭 이런 행동을 하던데 혹시 기억나세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인류의 어마어마한 그냥 점프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점프업.
필요하죠. 오늘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약간 소름 돋네요, 진짜로.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하려고 할 거고요. 네. 개인화된 GPT를 다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산성이 정말 그냥 말도 못하게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무서운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 엄청나게 때려지어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해야 되는 네. 거고요. 이거를 또 이게 돌려야 되잖아요. 전기도. 네네. 그냥 뭐 태양광으로 해야 될 거 아니면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000조 원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그 얘기할 때 그 샘 알트만 엉덩이 차면서 꺼져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참 앉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얘기 좀 잘해봐. 해봐. 앉아봐봐. 나 좀 얘기 좀 해줘.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네. 삼성전자가 샘 알트만 붙잡아 놓으려고 얼마나 맛있는 걸 사줬겠어요. 최고 호텔에다가 원래 6시간만 있다 간다는 거를 앉아보라고 하고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였을지를 상상해 보면 그냥 이런 거 아닐까. AI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무슨 뭐 챗 GPT를 쓰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AI는 그러니까 개인이 그게 아니고 인류의 무엇인가를 바꿔놓는 네. 그런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그럼 앞으로도 AI가 발전해야 될 방향성이나 어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AI라고 하는 화두는 뭐 올해 지나서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메타로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이게 막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죠. 이렇게까지 AI가 빨리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좀 막아보자. 라고 해서 샘 알트만이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끝난 겁니다. 아니야, AI 천천히 좀 브레이크 좀 밟고 가자. 이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지 알고 무서워서 안 된다. 그냥 브레이크 좀 밟아. 라고 하던 그런 힘이 싹 없어지고 엑셀만 밟게 된 거고요.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뭐 인간의 이기심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AI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거고 네.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지위가 바뀌고 막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사용할 거고 네. 그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샘 알트만이 흘리듯 또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인터뷰할 때 네. 그럼 네가 돈을 얼마나 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글쎄 그러면서 한 뭐 1조 달러 정도 벌 수 있을까? 아니다 100조 달러? 100조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100조 달러라는 돈이 아까 얘기했던 그 9,000조 원이 7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생각하는 그 규모는 100조 달러. 와, 거기에다가도 곱하기 뭐 10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돈을 다 벌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인간들은 할 일이 없는 그냥 잉여 인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 같은 거 하는 거죠. 니는 어차피 일도 못 하잖아. 쓸모 없잖아. 와서 홍채 인식하고 가. 그럼 내가 코인 줄게.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돈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AI와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천문학적인 어떤 부들이 몰릴 것이고, 샘 알트만의 얘기처럼 정말 100조 달러라고 하는 것들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AI와 관련된 자산을 통해서 어떤 뭐 부를 증식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AI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인에이블러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9,000조 원이라는 돈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9,000조 원이 말도 안 되는 거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 좋아. 그럼 만약에 샘 알트만이 9,000조 원을 조달했다 치자. 그럼 너 이 돈으로 뭐 할래? 그 샘 알트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칩스, 반도체, 그 다음에 에너지. 이거 돌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 세 개예요. 키워드는 이 세 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나올 거고요. 네. 데이터 센터들은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얘네들이 계산을 많이 하니까 막 열받잖아요. 막 네. 열이 스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식혀야 돼요. 이 식히는 기술도 엄청나게 부각될 수 있고요. 네.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처음에 이제 그 컴퓨터 보면은 공랭식이라고 해가지고 팬이 이렇게 막 돌아가죠. 네. 윙 해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하는 거. 네. 막 먼지 끼고 막 이런 거 네네. 있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물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드는 순행식이 있고요. 요즘에는 심지어 액침도 있습니다.
그냥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네. 기름에다가 빠뜨려가지고라도 어떻게든 식혀야 돼. 왜냐면 이게 열이 너무 많이 나서 효율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UE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마나 열 손실 없이 에너지 그 데이터 센터를 잘 돌릴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된 것들도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칩스 관련해서는 그 AI에 필요한 반도체가 달라요. 기존의 반도체와 AI의 반도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 생각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D램을 더 잘한다 라는 얘기가 아마 올해 안에 대서득필될 것 같고요. 네.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완전히 이번 기회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바뀌면서 그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기존에 잘 나갔던 회사들이 후루룩 막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회사들이 나타났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 사이클에서 굉장히 좀 주도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에 관련된 주식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여기 좀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 잘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것들 잘 들어보면은 이제 반도체부터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냉각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도 이 분야들과 상당히 또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이 미국의 빅테크들도 좀 많은 또 성장들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결국은 이제 AI로 해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돈을 버는 거죠. 네. 팔아먹든가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든가. 그렇죠. 비용 절감은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빅테크들이 사람 자르면서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24가 나왔는데 이거 AI 된다니까 한번 사볼까? 이것이 실제로 얘 좋다 이거 써봐라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돼야 돼요.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을 때 야 이건 AI 되는 폰이라 사야 돼. PC를 뭘 또 사냐? 그랬을 때 이제 와이프한테 아니야 이거 AI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와이프가 설득될 때 설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 PC 사고 싶은데 뭘 또 사? 그러면 이거 AI 되는 거야. TV 바꿔야 되는. TV를 뭐가 바꿔? 야 이거 AI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사실 이제 교체 수요가 나타나면서 AI가 실제로 경제 효과가 나타날 텐데 당장에는 지금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먼저 나타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현실화되면은 와 이거 쓸만하다. 야 이거는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AI가 여러 가지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또 대표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AI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조금 쉽게 설명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전 세계의 통화가 얼만큼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저와 박 작가님 둘이서만 살고 있는 세상이라면 돈이 뭐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럼 이게 돈의 양은 필요한 돈의 양이라는 거는 세상의 크기하고 일치한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많아지고 정부가 많아지고 이러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경제라는 게 뭐예요? 거래의 합이에요. 거래가 많아지면 커지는 거예요. AI가 되면 거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럼 세상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AI 때문에 이렇게 성장합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AI가 뭐 대단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이런 거예요. 앱스토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0년에 애플에서 만들어낸 거죠. 앱스토어. 앱스토어예요. 스토어, 상점, 시장, 마켓 생각하시면 되고 앱을 파는 스토어인 겁니다. 그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빅테크가 지금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그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아마존도 앱 만들어서 뭐 하고 우리는 쿠팡도 그렇고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테무 이런 거 다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앱을 여기서 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 그건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마켓이죠. 거래죠. 거래가 나타나는 거죠. 하던 거래인가요? 안 하던 거래죠.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GPT 스토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GPT가 팔리는 장터예요. AI가 주고받는 파는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날 거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그냥 커진다. 그래서 돈 더 필요한데 돈 더 찍을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와 또 AI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와 비트코인의 연결고리, 그리고 비트코인을 넘어서 암호화폐 전반으로 봤을 때 AI와는 또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AI가 가능해지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은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웹3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웹3에서는 우리가 암호화폐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뭐 NFT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한동안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잊혀졌던 하지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던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각받을 수 있는 타이밍 이게 아마 AI가 좀 될수록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그 가상 세상에서의 그런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건설, 컨스트럭션은 개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I가 되면 개발의 속도가 몇 배가 빨라질 건데요. 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우리가 메타버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이 별거인 메타버스가 5년 후에나 올까 했는데 뭐 3년 후에 온다든지 2년 후에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AI라는 기술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관련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이 웹3 기반의 프로젝트들의 어떤 속도들도 훨씬 더 AI 때문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것이 모든 산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AI 성장 자체는 어쨌든 웹3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성장과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또 흥미로운 말씀을 주신 게 AI로 공격하고 비트코인으로 방어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표현으로는 스테이 AI 하고 그리고 헤지 위드 비트코인 해라 이렇게 설명하긴 했는데 스테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왜냐면 제가 작년부터 AI 계속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계속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또 AI야? 그냥 있어라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로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포트폴리오는 AI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으로 헤지를 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세상이 제가 이제 어글리라고 표현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되는 과정이요. 그냥 순탄하게 그냥 뭐 질서 있게 되진 않을 거예요. 뭔가 모르게 질서 없는 무슨 쿵쾅쾅쾅하고 뭐 지정학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부채 한도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얘는 그냥 해지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만약에 쿵쾅쾅쾅 할 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막 흔들린다면 비트코인은 얘랑은 상관없이 움직이는 어떤 자산으로서 포지셔닝을 갖는다면 얘가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이제 어쨌든 이번에 비트코인 ETF 승인된 이후로 기존에 있는 자산들과 따로 놀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콜레이션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또 자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권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우리 그 수없이 많은 기금 펀드들 뭐 연기금 그리고 이제 학교의 그런 학교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들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 기금들이 주식 40, 주식 60, 뭐 채권 40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했는데 망했다. 다 빠지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망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 나왔던 그 반성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 대체 자산에도 좀 투자를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체 자산에 투자해야 돼. 뭔가요? 그냥 뭐 부동산이죠. 그리고 뭐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아닐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 자산을 정말 만약에 그럼 대표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빅테크 주식들 즉 AI 관련된 주식과 비트코인 중에서 투자를 하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 비중으로 말씀드리면 반반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절반 그리고 AI를 필두로 한 이 주식들 반반 정도로 해서 그래서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자산들을 다 포괄했을 때 만약에 현 시점에 대표님께 1억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으신가요? 이것도
똑같은 이제 대답이 될 것 같은데 뭐 비트코인 반, 빅테크 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AI와 관련된 주식들 반, 비트코인 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성과 안정성을 다 도모하면서도 네. 굉장히 좀 좋은 포트폴리오라는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안전자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전자산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높더라도 안전자산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험할 때 찾는 자산. 네. 그냥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뭘 사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전쟁이 났다고 하면 하루 정도? 그냥 그런 정도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전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달러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뭐 금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AI가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너무나도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평소에 좀 다루지 않았던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전율이 좀 오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 시대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좀 더 많이 우리가 주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S 아카데미의 이호석 대표님과 토크 라운지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